야,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파일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면요, 총 세 가지 파일로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전에 했던 혈액에 관한 순환 단원, 두 번째는 호흡과 배설 단원, 세 번째는 이제 물질의 특성과 용해도까지의 단원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오늘이 9월 25일인데 오늘은 이제 여기 배설까지 두 번째 파일 녹화를 하고 내일 오후 한 6시부터 물질의 특성 부분을 마저 녹화를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파일에서는 혈액이 순환까지 배웠으니까 혈액이 순환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산소를 공급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산소가 혈액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데 중요한 건 산소가 혈액과 만나는 최초의 곳이 폐포거든요. 이 폐포까지 산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 과정이 바로 호흡 운동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호흡기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호흡기관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호흡기관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코도 있고요. 기관, 기관지, 그리고 폐. 이 폐는 폐포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호흡에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서 갈비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횡격막이 있지요. 이 두 기관은 우리 몸의 폐에 압력을 조정해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호흡 운동을 살펴볼게요. 우리 교과서 234페이지 여러분들이 실험했던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를 잘 보시면 유리병 안에 아래쪽은 고무풍선의 고무막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관을 준비했는데 이 관은 두 갈래로 나와 있고 여기에 풍선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 관은 뚫려 있죠. 이렇게 공기가 통하고 공기가 여기까지 통하고 나머지 공기가 안 통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고무막을 내리고 고무막을 올리고 하는 이 동작을 통해서 내리면 여기 어떤 변화가 생겨나고 올리면 냅두면 어떤 변화가 생겨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흡 운동과 관련이 되겠죠. 이 고무막의 역할은 바로 횡격막의 역할을 합니다. 즉 고무막은 횡격막의 역할을 해서 우리 폐 안에 압력을 조절합니다. 그러면 이제 폐 안의 압력이 어떻게 폐의 운동과 횡격막 갈비뼈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표가 23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3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는 폐 안에서 어떤 운동들이 일어나냐. 먼저 숨을 들이쉬는 들숨, 숨을 내보내는 날숨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갈비뼈가 들숨의 경우에 숨을 들이쉬면 갈비뼈는 올라가는 운동을 합니다. 이때 횡격막은 내려가는 운동을 합니다. 갈비뼈가 올라가고 횡격막이 내려가면 이 가슴의 부피가 증가를 하고요. 흉곽에, 즉 가슴 안에 압력이 감소를 하게 돼서 공기의 이동은 외부에서 폐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공기가 코를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폐까지 내려오게 되겠죠. 이게 들숨입니다. 우리 교과서를 보시면 갈비뼈, 횡격막, 흉곽 부피, 흉곽 압력, 그 다음에 폐 내부 압력, 즉 흉곽의 압력까지 나와 있고요. 공기의 이동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흉곽의 압력과 우리 교과서에는 흉곽의 압력과 폐의 압력이 하나 더 적혀 있네요. 혹시 감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기 이동이 외부에서 폐로 가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알았으면 들숨은 이런 갈비뼈가 올라가고 횡격막이 내려가고 증가, 감소
안으로, 외부에서 폐. 그러면 날숨은 반대가 되겠죠. 갈비뼈 내려감, 횡격막 올라감. 그렇게 되면 흉곽의 부피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되겠고요. 여기 안이 부피가 줄어들면 압력은 증가돼서 폐 안의 압력이 증가되므로 공기는 폐 안에 있던 공기가 폐에서 외부로 이동하게 돼서 하는 날숨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호흡 운동입니다. 호흡 운동을 하면 공기가 폐로 들어갔다가 폐에서 외부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잘 봅시다. 호흡기관에서 호흡 운동을 하면 들숨과 날숨이 생긴대. 이 들숨과 들숨, 날숨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제가 실험을 하나 해줬죠. PTB 용액 실험. 통에 초록색의 PTB 용액을 준비해서 여기에 무엇을 가했냐면 바로 날숨을 가했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통에 PTB 용액이 초록에서 노랑으로 변했지요. 이유는 PTB 용액이 초록에서 노랑으로 변한 이유가 CO2가 많아서 CO2가 PTB 용액을 산성으로 바꾸어서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숨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숨과 날숨의 성분이 어떻게 다를까? 먼저 들숨의 성분은요, 일반 공기 성분과 같습니다. 우리 교과서를 보시면 236페이지에 들숨의 성분은 우리 일반적인 공기의 성분과 같은데 날숨 성분을 보면 CO2가 증가되어 있고 O2가 감소되어 있고 수증기가 증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몸에서 CO2가 나온 거고 우리 몸에서 O2를 흡수한 거고 우리 몸에서 수증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들숨 성분과 날숨 성분의 비교표는 236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시고 237페이지에 있는 실험을 우리가 해서 PTB 용액이 CO2 때문에 산성으로 변해서 노란색으로 변했다 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시면 여기 요 실험에서 고무막이 횡격막의 역할을 하고 갈비뼈가 움직이진 않지만 갈비뼈 역할을 하는 이 유리벽이 움직이지 않지만 갈비뼈와 횡격막의 역할 때문에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죠. 그러면 폐포에 도착을 합니다. 폐에 도착을 하면 이 폐는 폐포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제 폐포를 한번 살펴볼게요. 폐포를 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서 233페이지 볼게요. 233페이지에 보면 폐는 폐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는 0.2에서 0.3mm의 작은 공기 주머니예요. 요만한 공기 주머니에, 작은 공기 주머니에 기관지가 없는데도 공기가 들어왔다 나왔다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만한 공기 주머니에 공기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동안에 이 바깥쪽에 혈관들이 모세혈관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이 모세혈관들에는 적혈구들이 다니겠죠. 이 적혈구들이 다니면서 적혈구들이 다니면서 O2가 여기로 들어가고 혈액의 혈장 속에 있던 CO2가 폐포 속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날숨을 통해서 얘가 나가고 들숨을 통해서 얘가 들어와서 들어가겠죠. 이게 외호흡이죠. 폐 안에서 일어나는 외호흡. 그런데
폐포에서 결론적으로 폐포의 모세혈관에서 외호흡이 일어나려면 호흡이 되는 여기가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면적이 넓어야 될까요? 좁아야 될까요? 넓어야 돼요. 넓어야 숨을 많이 쉬고 산소가 우리 몸에 혈액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산소를 많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넓을지 한번 봅시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 폐포는 요만큼의 구조가 3억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폐포 전체의 표면적이 어떻게 되냐? 표면적은 먼저 구의 표면적 공식이 4 파이 R의 제곱입니다. 파이 값은 3.141592 이렇게 되는데 곱하기가 어려우니까 3이라 가정하고 더 작죠? 실제로 구할 값은 더 클 겁니다. 이만큼 잘라버렸으니까 가정을 하고 폐포 전체 면적을 구해보세요. 3억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곱하기 반지름이 이게 지름이거든요. 이게 지름 이걸로 계산해서 0.1 밀리미터 곱하기 0.1 밀리미터 곱하기 파이 3 계산하면 4도 빠졌죠. 곱하기 4 파이 R의 제곱하고 3억입니다. 계산을 해볼 겁니다. 이야, 어려우니까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면 9 곱하기 4 곱하기 10의 8승 곱하기 0.01 요거랑 요거 곱했고요. 곱하기 밀리미터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거든요.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8승 10의 8승 곱하니까 1이 되겠죠. 답이 36m의 제곱입니다. 36m의 제곱 9m 곱하기 4m짜리 면적입니다. 9m 곱하기 4m짜리 면적 우리 폐에 있는 폐포를 쫙 깔아버리면 9m 곱하기 4m짜리 면적이 납니다. 9m 곱하기 4m면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여기가 대략 1m 조금 넘고요. 요 길이가 2m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면적을 2라 계산했을 때 이만한 면적 12개짜리 돗자리입니다. 그게 우리 몸 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몸 폐 안에 이만한 면적이 있으니까 이 면적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산소가 이만한 면적, 엄청나게 많은 면적으로 산소가 들어와서 혈액 속에 쌓이고 그게 폐순환입니다. 그게 외우입니다. 혈액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혈액이 우리 몸을 돌면서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만한 면적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외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 날숨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에 폐포가 이렇게 작은 게 많이 있는 이유는 면적을 넓게 해서 기체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이죠. 폐포의 크기가 작고 많이 있다는 사실. 이것과 유사한 것이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웠던 융털. 융털은 작은 면적이 많이 있죠? 그래서 면적이 넓어져서 많은 영양소를 흡수한다고 배웠어요. 마찬가지로 폐포도 작은 애가 많이 있어서 면적을 크게 해서 산소 흡수량을 많이 하고 원활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폐 조직에서 외호흡이 일어난다는 사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온몸에 혈관 수업할 때 혈관 동영상에 보면 우리 온몸 모세혈관에 많이 있는데 이 모세혈관에서 내호흡이 일어나겠죠. 내호흡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바로 이 모세혈관에서 바깥쪽 조직세포로 산소가 조직세포로 들어가고 조직세포에서 혈관으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는 내호흡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내호흡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호흡 운동을 결론적으로 들숨을 통해서 공기가 폐포에 도착하면 외호흡을 통해서 혈액으로 O2가 공급이 되는 것이고, 얘가 순환을 통해서 모세혈관에 도착하면, 온몸의 모세혈관에 도착하면 이제 내 호흡을 통해서 O2를 세포에 공급하게 되겠죠. 세포는 내 호흡을 통해서 CO2를 혈액으로 주면,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CO2를 혈액으로 주면 순환에 의해서 외호흡을 통해서 CO2가 공기로 나가겠죠. 폐포의 공기로 나가서 날숨으로 나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 과정은 호흡운동, 이 과정은 외호흡, 순환, 내호흡이 되면 세포는 무슨 일을 할까요? 바로 세포는 세포 호흡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순환, 영양소, 1학기 때 배웠던 영양소, 그 다음에 순환, 그리고 호흡은 모두 다 세포호흡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세포호흡이 바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거든요. 영양소가 산소와 만나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추가로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생명현상에 사용하죠. 우리 온몸에서 생명현상에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세포호흡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배운 건 다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 세포호흡을 하기 위해서 공급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241페이지에 보시면 세포호흡이 나와 있습니다. 세포호흡이 240페이지에 연소 과정과 비교돼서 나와 있는데, 연소 과정은 금방 타는 거예요. 연료가 산소와 결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 나오고 에너지 나오는 그 에너지로 자동차가 움직이고 어떠한 기계들이 움직입니다. 그것과 똑같이 우리 몸은 영양소를 받아서 소화 흡수되었죠. 영양소를 받고요. 호흡도 외호흡, 내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받아요. 순환도 들어가죠. 산소를 받아요. 영양소와 산소가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안의 작은 기관을 통해서 세포호흡을 하고, 두 가지가 타면 에너지가 나오는데 물도 나오고 이산화탄소도 나옵니다. 이거 필요 없거든요. 물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세포에서 혈관으로 가겠죠. 내호흡, 거꾸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 에너지로 우리는 생명현상에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포호흡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호흡기관이 필요하는구나. 호흡기관. 세포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하냐? 바로 호흡기관계의 도움을 받았고요. 영양소 때문에 소화기관계의 도움도 받았고요. 다음에 이거 소화기관에 영양소 흡수해서 거기 혈액이 있거든요. 다음에 호흡 때문에 폐포에 많은 혈액이 있거든요. 산소가 많은. 그러면 얘네가 세포까지 도달해야 되죠. 그래서 순환기관계에 도움도 받습니다. 이러한 도움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세포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약간 떨어져서 2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추가의 노폐물이 배설기관계의 도움으로 우리 몸 밖으로 버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생명현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배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242페이지에 보면 우리 몸의 배설을 담당하는 기관이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배설을 담당하는 기관은 배설 기관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콩팥입니다. 이름이 콩팥인 이유는요, 얘가 정말로 콩과 팥의 모양을 했기 때문에 콩팥입니다. 콩팥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면 배설이 무엇이냐부터 아셔야죠. 배설은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노폐물을 밖으로 빼내는 겁니다. 근데 사람 몸에서 왜 필요 없는 물건이 생기냐? 이유는요, 우리 몸에서 영양소로 쓰이는, 세포배에 사용되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포도당으로 돼서 흡수하고,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돼서 흡수되고, 아미노로 돼서 흡수가 되거든요. 얘네가 영양소로서 우리 몸에서 세포 호흡을 거쳐서 영양소로 사용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가서 얘는 물 플러스 이산화탄소, 얘도 똑같이 물 플러스 이산화탄소가 생겨납니다. 근데 단백질은요, 물 플러스 이산화탄소 더하기 암모니아가 생성돼요. 얘가 문제입니다. NH3 암모니아. 얘가 생성되는데, 문제는 이 물질은 독성이 있어요. 치명적인 독성이 있어요. 아주 적은 양이 우리 혈액 속에 딱 들어오면 혈액 세포들 피곤해요. 약간의 양이 많아지면 세포들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의 독성이 강해요. 혈액 속에 단백질을, 어떤 세포가 단백질을 영양소로 써가지고 암모니아가 발생이 되면 이거 그냥 버릴 거예요. 버리면 혈액이 간으로 이동시킵니다. 혈액이 막 지나가다가 간을 지나가게 되겠죠? 간은 암모니아 보는 족죠. 간에선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꿔서 다시 혈액 속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혈액은 다시 요소를 가지고 우리 몸을 막 다니다가 콩팥에 도착했을 때 요소를 걸러서, 요소를 방광 속에 모아둡니다. 즉 요소를 걸은 용액이, 요소들이 많이 포함된 용액이 소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변을 밖으로 빼낼 겁니다. 그 과정을 배설이라고 합니다. 배설이 필요한 이유는 단백질이 영양소로 사용됐을 때 암모니아가 발생이 되는데요, 얘가 독성이 있으니까 혈액이 간을 지날 때 요소로 바꾸어서 콩팥에서 버리는 겁니다. 콩팥에서 걸러서 방광 속에 모아뒀다가 버리는 현상을 배설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쭉 말해볼게요. 배설이라는 현상은 단백질이 영양소로 세포 호흡에 사용이 되었는데, 이때는 암모니아가 발생이 돼서 독성 때문에 혈액이 간에 운반을 시키면 간에서 요소로 바꾸게 되고, 이 요소를 콩팥에서 여과시켜서 소변으로 배설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영양소 사용이 안 되면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 몸은 단백질이 항상 써요. 항상.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배설 과정이 필요해요. 사실은 소변으로만 배설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 참 더워서 땀이 나고 있는데 땀으로도 배설이 돼요. 또 배설은 단백질만이 아니라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것도 배설이라고 해요.
그런데 물과 이산화탄소는 그렇게 큰 독성이 없어요. 이산화탄소가 독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바로바로 날숨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소변, 아모니아의 독성이 워낙에 강해서 이 과정을 조금 더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럼 이제 콩팥에서 어떻게 요소가 여과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콩팥에서 어떻게 요소가 여과가 될까요?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랑 비슷합니다. 콩팥은 어떻게 되어 있냐? 콩팥에 혈액이 들어옵니다. 혈액이 막 꼬여진 어떠한 장소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 꼬여진 장소를 지나가서 혈액이 모세혈관을 따라서 지나가서 다시 정맥으로 갑니다. 이게 혈액의 코스인데 제가 복잡하게 그렸지만 이렇게 꼬여진 이곳을 우리는 사구체라고 합니다. 사구체 기억합시다. 사구체. 이 사구체를 혈액이 여기 딱 지나가서 사구체 확 지나갈 때 혈액이 꽉 짜지는 현상이 생겨나니까 여기로 액체가 모여집니다. 이 모여진 액체를 어떤 주머니가 받아냅니다. 이 받아내는 주머니를 우리는 얘를 보먼 주머니라고 합니다. 보먼 주머니가 액체를 받아내면 이 액체가 막 모여져서 어떠한 관을 따라서 흘러가게. 이 관을 세뇨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뇨관 주변에 모세혈관이 막 또 다시 지나갑니다. 혈액이 사구체를 지나갈 때 꽉 짜져서 여러 가지 액체가 다 모여지면 이 액체 속에는 요소가 들어있겠지요. 단백질은 안 들어가 있지만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건 영양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혈액이 꽉 찼기 때문에 혈액 속에는 영양소가 들어있거든요. 항상. 포도당 들어있을 겁니다. 영양소 들어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소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 짜서 여기를 지나갑니다. 문제는 여기에 영양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꽉 짜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여기 있는 이 혈관에서 다시 영양소는 뽑아낼 거, 미쳐 나가지 못한 요소는 다시 내보낼 겁니다. 이 과정이 나타나요. 제가 빨간색으로 3개를 적었어요. 사구체, 보문주머니, 세뇨. 우리는 요 3가지를 모두 더해서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콩팥에서는 이러한 네프론이 작은 구조인데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정수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면적이 넓어지겠고 우리 몸에서 여과되는 양이 많이 되겠지요. 여과를 많이 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꽉 짜는 과정을 우리는 이 과정을 여과합니다. 여과시키면 온갖 잡동사니가 다 보먼 주머니를 통해서 세뇨관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잡동사니에는 필요 없이 배설될 요소도 들어있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대표적으로 포도당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포도당이 들어있으니까 포도당 들어있는 중요한 것도 버리면 안 되겠죠. 포도당은. 그러므로 여과할 때 여기에서 재흡수가 일어납니다. 재흡수는 무엇이냐? 포도당이 들어있는 이 버려질 물에 포도당을 혈액 속으로 흡수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다 빠져나오지 못한 혈액도 있거든요. 다 빠져나오지 못한 요소도 있거든요. 버릴 게 혈액 속에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비도 일어납니다. 혈액에서 이거 그냥 꽉 짜니까 많이 나오는 건데 그냥 에너지를 써가지고 세뇨관 속으로 필요 없는 요소를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네프론에서는 여과, 재흡수, 분비의 과정을 통해서 소변액이 만들어지고 얘가 방광에 모아져 있다가 소변으로 나오는 것이죠.
내프로는 사구체 고문주머니 세뇨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2학년 수업 시간에 그렇게 자세히는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아마 월요일날 마지막 2학년 수업 시간이 진반수만 모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해 줄 건데, 여과 제옥수 분비의 과정을 통해서 소변액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과 제옥수 분비가 왜 필요하냐? 여과는 꽉 짜서 모든 혈액 속에 그냥 액체 성분을 그냥 다 내보낸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 내보내니까 요소가 많이 나오겠지요. 문제는 포도당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포도당은 우리 몸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제옥수를 통해서 포도당, 영양소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대표적으로 포도당은 다 건져냅니다. 제옥수를 통해서. 그리고 미처 나가지 못한 요소를 분비를 통해서 세뇨관 쪽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소변액에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우리 혈액에 있는 나머지를 없애버리는 과정, 필요 없는 것을 없애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소변액이 만들어지면 이제 배설을 하겠죠. 그래서 콩팥은 배설기관이고요. 콩팥의 구조는 네프론이라고 하는 소기관이 있는데, 이 네프론은 사구체 고문주머니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사구체 고문주머니 세뇨관에서 사구체와 고문주머니가 여과의 역할을 담당하면, 세뇨관과 그 주변의 모세혈관에선 제옥수와 분비의 과정을 통해서 소변액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배설이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결론적으로 세포호흡 때문이죠. 우리 몸은 세포호흡 때문에 영양소를 흡수하는 소화기관계의 도움을 받고요. 호흡기관계의 도움을 통해서 산소를 폐까지 보내고요. 순환기관계의 도움을 통해서 세포까지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시키고요. 세포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배설기관계의 도움을 통해서 밖으로 빼내버리겠죠. 그러면 세포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생명 현상에 대한 것을 다 공부하신 거고, 다음번 마지막 파일에서는 물질의 특성, 그리고 가장 어려운 용해도까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